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1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세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지금 진동 모드로 한번 바꿔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혹시 세미나 중간에 귀가하시는 경우 받으신 출입증 목걸이를 가시기 전에 데스크에 꼭 반납해 주시고 귀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 중에 발언을 하길 원하신다면 이 마이크 아래쪽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와야지 마이크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1세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션의 주제는요, 6.25 전쟁 납북 피해 구제의 당위성, 다른 과거사 피해자와의 형평성 및 범죄 피해자 구조의 측면을 중심으로 라는 내용입니다. 전체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사회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는 재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세션 발제엔 통일과 북한법학회장 박정원 국민대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은 통일연구원 이규창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성호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중앙대 명예교수인 재성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좌장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발제 토론자에 대한 소개가 있으니까요.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추가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께서 한 30분 내외로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의 박정원입니다.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으로 소개를 받았고요. 또 제가 관계하고 있는 이 사단법인 과거청산통합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과거사 정리의 일환으로 6.25 전쟁에 대한 납북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발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된 연유는 2010년 이른바 전후납북자법에 관해서 뭐 글을 좀 쓴 것이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전시납북자 문제 관련해서도 논의됐던 그런 계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맡은 부분은 6.25 전쟁 납북 피해 구제의 당위성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큰 주제의 범위는 첫 번째는 이제 과거사 청산 또 과거사 정리와 관련해서 여타 다른 그 피해 구제에 대한 입법들이 있었는데 유독 전시 납북 피해에 관해서는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좀 다뤄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구조 권리죠. 구조권에 관련해서 전시 납북 피해자들이 이 우리 헌법상의 권리를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에 비한다면 전후 세대인 저로서는 그러한 부분을 실감하지는 못합니다만 여러 자료를 통해서 또 이 전시 납북 피해자 가족 협의회에서 이제까지 진행해 온 그런 입법의 청원, 입법의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구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전지 피해 납북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한마디로 6.25 전쟁에 대한 특수성, 특수한 사정 그것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주장되어 왔던 전시 피해 구제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어 왔다 하는 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쟁점들이 있었고 이제까지 각 국회에서 제기된 입법 안들을 보면 이 부정적인 그런 견해들이 뭐 동일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제기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대 국회 외에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안이 제출되어 왔고 또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임기 만료에 의해서 폐기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져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 편의상 전시납북자법, 전후납북자법이라고 해서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후납북자법보다는 전시납북자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납북 피해 구제를 위한 당위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주장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논고도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 전후 납북자 문제를 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전시와 전후를 구별해서 그것을 달리 보는 그런 이제까지의 논고의 부족함이라고 할까요? 그 비판적 그런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을 통해서 이 납북의 입증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난점들을 제기해 왔습니다. 기록들이 유실되었고 또 시간이 많이 경과함으로써 증인들도 사망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그런 입증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하는 이유로 반대론의 중심을 이루고 왔었습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 전시와 전후 납북의 문제는 같은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이 전시 납북 피해 구제에 대한 정당성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문 4페이지입니다. 먼저 전시 납북 피해에 대한 구제의 필요와 정당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 먼저 강조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이 전시 납북자 피해 구제에 대한 입법안이 계속 발의되어 왔다는 겁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6.25 전쟁 시기 납북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입법안이 만들어졌다 하는 점을 중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법안에 대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여기에 관한 자료들은 이미 많이 여러분들은 접하셨겠습니다만 국가위원회의 결정 사항 중에 이 전시납북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는 결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5페이지에 각주 7번에 그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전시납북자법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납북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서 진상규명, 명예회복을 위해 입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후납북자법과 그 구별해서 입법을 한 것이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쟁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전시납북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부분이 빠져 있게 되었습리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에 의한 납북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 개정안들이 나왔고 그로 보완적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이 초기에 전시납북자법에서 제기되었던 그런 문제점들,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했다. 이것이 곧 전시납북 피해 구제의 정당성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전시납북자 피해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 아랫부분에 써 있습니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 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 위원회에 피해 신고를 하여 6.25 납북자법 제4조 등에 따라 전시 납북자인 가족에 대하여 납북자 결정을 받은 청구인들이 보상 입법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에 대한 이혼 심판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보면 헌법이 전시 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 규정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의무는 없다라고 이렇게 봤지만 30조 헌법 제 30조에 따라 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과 관련해서 입법 재량의 영역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24 30조의 해석만으로는 전시납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 입법 의무가 뭐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뭐 이렇게 해서 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정이 그 뒷부분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 결정문에서 전시 납북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의 근거를 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전시 납북 피해 신고를 받아서 해당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2017년경까지 총 4,770명을 전시 납북자로 결정해서 그 숫자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전시 납북 피해에 대해서도 이를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연의 의견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입법이 헌법상 직접적인 의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추진은 바람직하다라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보고 있고 이것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당성 근거를 두고 바로 보다 적극적인 그런 대안을 찾는 것으로 이 전시 납북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시 납북 피해자 구제에 관련해서 다른 과거사 피해자 구제와의 차별적 그런 처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 중 피해라고 하는 것은 납북 피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6.25 전쟁과 관련해서 몇 가지의 그런 과거사 정리 보상 입법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구별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전시납북 피해 구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시와 전후의 납북자법에서 이 보상 규정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이 입법될 당시에 그런 입법 취지와 배경들이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전시납북자법과 전후납북자법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차별적으로 보는 것은 본질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시 상황의 특수성 문제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전시 납북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해서 여전히 소극적인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국가의 국민 보호 보호의 의무라든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 전시 납북자 피해 구제에 관해서도 보다 보충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피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피해 보상에 있어서 이 납북자 본인보다는 그 피해가 그러한 납북로 인해서 발생한 가족들이 그 사후에 입은 피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피해 보상에 대한 성질과 관련해서 본다면 전후 납북자 피해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과거사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유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6.25 전쟁과 관련해서는 국군 포로라든가 탈북민, 또 영구 귀국 사할린 동포, 또 특히 4.3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 또 이산 가족 문제, 이런 전쟁으로부터 발생한 희생에 대한 보호 지원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이런 입법들은 희생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것인데 이런 그 희생에 대해서 보상 지원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왜 전후 피해 전시 피해 구제는 배제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역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밑에 쪽 9페이지 아래쪽에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만 이 과거서 청산 관련 법령은 매우 많습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에 이렇게 쭉 열해놨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이 사회를 좌장을 이신 재성호 교수님의 연구가 잘 되어 있고 치밀하게 분석되고 또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납북자 우리 전시 납북자법을 중심으로 봤을 때 앞서 얘기했던 이제 전후 납북자 문제와 함께 대표적으로 이 4.3 사건법과 관련해서 이 형평성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후 납북자법의 경우 기한 납북자 대상으로 정착금, 피로 위로금, 또 보상금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급되었습니다. 전시 납북자의 경우 이런 보상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보상 입법적 그런 측면에서 전후 납북자법과의 그런 차별성,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뭐 재차 지적되는 그런 부분이죠. 두 번째는 제 4.3 사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4.3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또 4.3법은 개정을 통해서 보다 더 이 보상금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었죠. 뭐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 4.3 사건의 법에 의해서 희생자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고 또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전시 납북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6.25 전쟁과 관련된 법들을 뭐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6.25에 관한 그런 그 규정들은 11페이지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하였듯이 이 4.3 사건 법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도 6.25 우리 전시 납북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차별성이 있고 그로부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4.3 사건법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전시 납북 피해 구제 보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피해자 구제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이 전시 납북 피해 부분을 다뤄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은 30조에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범죄 피해자의 손해를 국가가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 취지에서 우리 현행 헌법에서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법률로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것은 유엔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이 범죄 및 권력 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점을 그런 부분을 따라서 연관해서 볼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사법 체계에서 이제 이 피해자 범죄 피해자 보호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소외되어 왔었는데 이것을 국가 책임의 일부로 인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국가의 책무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전시 납북자법을 마련했는데 여기에 이 피해 부분에 대해서 이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라고 하는 그런 권리 보호를 인정하는 점에서 이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시 납북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구제라고 하는 권리 보호 측면에서 기존 과거사 청산 관련면에서 규정한
피해 보상에 대한 보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 그 점은 이제 앞서 다른 유사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를 통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전시 피해 납북의 피해 본질이라고 하는 점이죠. 재차 강조되지만 전시 전후를 나누어서 보고 있고, 전시의 경우 이제 보상 지원에 대한 입법이 미비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납북자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봐야 되고, 이 기본권 침해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해결 방법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북한에 의해서 납북자에 대한 억류가 지속되는 그런 가운데 앞서 전후 납북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런 점에 비춰 봤을 때 전시 납북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피해자 구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시 납북 피해 보상 지원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납북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에 명백히 해당됩니다. 전시 납북자는 북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사건의 희생자입니다. 이 납북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행위라고 하는 점이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 북한에 대해서 책임성 추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15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써 있습니다만, 분단과 한반도 상해 특수한 사정에 기해서 과거사 규명 그리고 책임 추궁 필요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 실현이라고 하는 면에서 이 전시 납북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 문제가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시 납북자의 전시 납북자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대한민국 안에서의 이 국가의 보호 대상으로서 국민이다 하는 점이고, 정치적으로는 분단과 전쟁의 희생자이면서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다라는 겁니다. 또한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이 국가의 책임 있는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그로부터 그 가족들도 국가의 보상과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부터 이 감시 통제 속에서 자유가 속박받았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전후 납북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시 납북 규명에 관해서 뭐 전후 60년이 지나서 이것을 조사하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모색되었습니다. 다시 또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좀 더 분명하게 전후 납북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원 교수님께서는 다른 과거사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또 범죄 피해자 구조의 측면 두 가지로 살펴주셨고, 또 헌재의 결정 2022년의 헌재 결정을 또 이렇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헌법 그 자체로부터는 보상의 입법의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777명은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에 결정한 그런 근거가 있고 이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보상책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바람직하다, 뭐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전시 상황의 특수성, 또 자국민 보호 의무에 대해 있어서 본질적으로는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갖고 또 국가가 좀 책임을 지는 것을 좀 면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발제에 대해서 우리 이기창 우리 박정호 교수님은 원래 헌법을 전공하시고 북한법 통일 문제 여기 깊이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또 과거 청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신 분인데 토론하실 분은 이기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데 이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법을 전공하신 분이고 거기에 터잡아서 이제 남북 관계라든가 통일 문제, 북한법을 많이 연구해 오신 또 우리 북한 통일 문제의 대가이십니다. 우리 이기창 박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통일연구원의 이규창입니다. 박정훈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박정훈 교수님께서 이제 헌법 또 법률의 관점에서 전시납북 피해 구제의 당위성을 잘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뭐 덧붙이거나 이의를 제기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해서 전시납북 피해에 대해서도 이를 보상한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걸 좀 피력해 주셨고요. 또 전시납북, 전후납북 우리 이 법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전시납북자가 전후납북자법에 비해서 보상 체계가 미흡한 거는 형평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전시납북과 전후납북이 이게 전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는 찾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또 비교법적인 차원에서 다른 과거사 사례 법률, 뭐 국제사회에서는 과거사라는 용어보다는 전환기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제주 4.3 사건법이 오늘 이제 많이 강조하셨고 나중에 이 법을 개정을 하면서 원래는 없었던 규정인데 보상과 관련된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장 입법을 확대한 걸 이제 강조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전시납북자법도 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걸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박정훈 교수님께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게 전시납북 이거를 이제 범죄 피해자 전시납북을 이제 범죄 관점에서 봤고 그 범죄 피해자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점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제법에서 범죄 피해와 관련된 국제법에서는 납치를 이제 강제 실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 올해 11년째가 됐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책임 규명, 어카운터빌리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반인도 범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고문도 있고 집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제 실종 범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2014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중에 외국인 납치 및 강제 실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일본인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밖에 다른 국가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오늘 여기 전시 납북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여기 한국인에 대해서만 보면은 1950년부터 53년 6.25 전쟁 시기에 민간인 납치 이게 우리가 오늘 세미나에서 보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전후 납북자 1953년 이후에 55년부터 92년 이후에 이렇게 세 단계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래서 어때 전시 납북을 포함을 해서 국내 해외 다 납북 강제 실종 마찬가지인데 외국인 납치 행위가 결국 국제 범죄인 강제 실종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1950년 이래 국가 정책이라는 명목의 외국인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았다. 이것은 1992년 유엔 강제 실종 선언에
규정하고 있는 강제실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유엔 강제실종 선언이 채택이 됐고 지금은 그게 더 발전이 되어서 강제실종 방지 협약이 채택이 되었죠. 아직 북한은 여기 이제 가입하지 않고 있고 강제실종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꾸 이 강제실종 방지 협약을 비준해야 된다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이 결국 인권 침해라는 것을 시화회가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납치 피해자들이 북한을 떠날 권리와 북한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박탈당했고 또 고문 및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도 상실했다. 북한 내에서 고문받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또 삼엄한 감시에 관리되고 있고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도 거부당했다. 그다음에 출신 및 배경으로 해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시화회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실종되지 않을 권리, 가족 생활의 권리, 부모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권리. 이게 이제 가족권 또는 국제법에서 가족 결합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틀어서 이상 가족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22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와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납치 및 강제실종 피해자들과 그들이 가지게 된 인권 침해가 2014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인권 침해는 이러한 충격과 고통은 형언할 수 없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런 강제실종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유엔 총회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두 결의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북한 당국의 국가 정책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헌법 30조에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의 납치, 강제실종이 여기 해당하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타인, 북한이 타인이냐, 뭐 이게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소송법 지위와 관련해서는 국군 포로 또 납북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한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단체들이 또 사법부가 북한은 비법인 사단이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은 타인에 해당하다는 것, 이 논리 이런 구성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CY가 그런 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 통일부 보고서나 저희 통일연구원 보고서나 이런 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 30조에 얼마든지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이론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시납북 피해 구제에 대한 국제인권법상 요구에 대해서 좀 보시면요. 2014년 이후 COA 보고서 발표 이후에 책임규명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형사처벌 문제가 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헤이그에 있는 ICC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해라. 그다음에는 뭐 보편적 관할권, 특별재판소를 설립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202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래서 그 책임규명에 대한 논의가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 그다음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 이게 2019년, 21년, 23년, 25년 올해까지 4번 발표됐고요. 여러 국제사회에서 책임규명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형사 처벌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가 최근에는 민사 분야의 손해배상, 보상,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소송들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 이런 데서 언급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형사 처벌을 하면 가장 좋겠는데 이게 쉽지는 않고 북한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민사 분야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 인권 제재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전시 납북 또 국군 포로 이런 분들에 대한 보상, 지원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책임규명 독립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017년에 인권이사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책임규명과 관련해서 강조한 내용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권 침해 관련 지시를 알 권리, 적정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배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우리 국내법에서는 배상 보상을 엄격하게 구분하지만 국제법에서는 보상 배상에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퍼레이션을 뭐 보상으로도 번역하고 배상으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살문 특별보고관도 여기 24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책임 규명 조치 이렇게 9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보상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이것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왜 답답하다는 거죠. 왜 안 하냐 한국 정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 중심적 접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피해자들의 좀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인권 문제를 접근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국제사회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엘리자베스 살문도 2022년 여기 이제 국군 포로 유족회나 납부자 가족 모임 등 만나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로 건너와서 2016년에 책임규명 독립전문가 그룹이라고 두 사람이 이제 임명이 돼서 활동을 했고 2017년에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책임규명에 대한 접근 및 조치는 인권에 기반하고 피해자들의 권리와 요구가 설계 및 이행의 중심에 위치된다.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해라 이런 얘기 계속해서 반복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세션에서 신희석 박사께서 강조하겠지만 2005년에 유엔에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 및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 피해자 구제 및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까지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유엔 피해자 권리 구제 기본 원칙이라는 걸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27개 항이 있는데요. 여기 16번째 항에 보면은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피해 배상에 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때, 이제 북한이 납치 및 강제 실종의 피해를 줬는데 피해 배상에 관한 의무를 좀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죠. 그럴 때에는 국가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기타 지원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마지막 2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올해 1월에 유엔 인권제 최고대표가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네 번째, 17년, 19년, 21년, 23년, 25년 이렇게 네 번째인데 올해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보시면요, 유엔 회원국들이 여러 조치를 통해서 민사소송 및 여타 국내 방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해야 된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고 그 예로서 국내법 검토 및 개정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신합복자 피해법 여기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동시에 인권 침해 행위가 오래 지속되었고 지금 6.25 때의 피해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해서 이런 접근 방식이 시급하다 그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에게 여기 마지막 결론을 적어서 말씀드리면 배상, 그러니까 보상이죠. 보상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에게 실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을 해야 된다. 피해 보상 등의 배상 조치에 기금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뭐 기금 같은 거 설치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기창 박사님이 토론을 잘 해주셨는데 이거 국제법의 관점에서 보면 25페이지에 나오는데 2005년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법 피해자, 국제인도법 피해자에 대해서 뭐 중대한 심각한 이런 수식어가 들어가지만 그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및 지원을 하라는 원칙 내지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은 이 국제인권단체들이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것이 조약이나 관습법은 아니지만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 보상을 하는데 이 하나의 어떤 전범처럼 원장처럼 이거를 다 원용을 해요. 우리 국내외 인권단체, 해외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직접 가해자가 배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서 말이죠. 일종의 대위 변제, 제3자 변제 일단 하고 구상권을 취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시 납북자는 전시에 발생했잖아요.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네바 제4 협약이에요. 그래서 거기 민간인에 대한 그 보호를 북한이 안 했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국민 보호를 다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이 완전히 없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중대한 국제인도법 피해자입니다. 예, 전시납북자와 그 가족들은 또한 국제인권법의 또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강제 실종을 당하지 않을 권리, 그다음에 인신의 자유가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연행 과정에서 살해가 되고 강제 이주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법 체포 감금하듯이 말이에요. 감금 상태에 있어 자유의 박탈 상태가 이루어졌고 말이죠. 통신 연락 뭐 이런 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권법의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문제다. 전시 6.25 때 문제가 아니라 현재 ING 되고 있는 상태고 그 행방이나 주소나 뭐 여러 가지 이 전후 사정을 지금 알 수 없잖아요. 강제 실종이라는 개념은 우리도 나라도 당사국인데 현재 행방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답을 안 하고 묵묵부당하면 그것도 뭐냐면 강제 실종 범죄의 카테고리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가 이제는 전후 납북자 못지않게 전시 납북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아까 국제법과 국내법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타인, 북한도 타인으로 올 수 있다. 비법인 사단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죠?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타인에 해당하고 헌법 제3조의 전시 납북의 경우도 헌법 제3조에 따른 범죄 피해자 구조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아까 전시 납북 피해에 대한 배상 내지는 배보상에 대한 근거가로 헌법 제3조를 원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힘을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발제를 잘 들었고요. 아직 한 13분 시간 남았는데 플로어에 방청객들께서 자유롭게 뭐 질문을 하시거나 발언하실 때 너무 많은 시간 갖지만 한 2분 이내에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가족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시고 자기 소개하신 다음에 한 2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말고 손 들고 얘기하시죠. 없으신가요? 전부 판을 깔아드렸는데 전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시네. 우리 이사님들, 우리 가족회 이사님들 누가 한번 대표로 말씀하시죠. 이성희 이사장님 뭐 누구 하나 좀 지명해가지고 질문을.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얘기하신 걸 이규창 박사님은 이제 국제법에서 얘기를 하셨고 박정문 교수님께서는 이제 전후 전시납북자법 또 이제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듣기는 6.25 전쟁 때 아직도 이렇게 국제법이나 이런 환경이 바뀌어 있는데 아직도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피해받은 거에 대해서 다른 피해도 똑같이 있는데 전쟁이라고 그래서 전쟁 납북자만 해당이 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는 그런 논의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 그런 논의를 제기해 올 때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은기 변호사님이 할 것 같은데 네. 그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전시 피살자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다루고서 그분들도 진상규명이나 피해 구제 지금 59,999명인가 뭐 6명만 있잖아요. 네. 사실 그것도 국가적인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내팽개치고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 사람들 해서 안 돼.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군경들이 한 거는요. 모든 시시콜콜한 과거사들 다 뒤집어가지고 다 드러내가지고 맞아요. 진상규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군경이 대한민국 북한이 일으킨 전쟁에 대해서 방해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또 과잉 진압의 측면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진상규명하면서 지금 피해자 구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북한이 한 과거사, 그 당시에도 북한은 반국가 단체고 여기를 보면은 뭐 비법인 사단, 민사법적 측면에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데 지금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 진실과 화해를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여기 지금 위원님 계시지만은 적대 세력에 의한 그 살상에 대해서도 과거사를 진상규명을 하고 있잖아요. 조사도 하고. 근데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갖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가지고 행정소송을 내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요청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서 뭐 특별 보상 입법을 해야 한다느냐 논의는 있지만 사실 그동안에 개별 입법으로 해서 보상을 하거나 뭐 위로금을 주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또 그런 그 법을 만드는 것도 또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거사법이 한 30개의 뭐 이 법들이 있어 왔는데 처음부터 진상규명이 명예회복만 하겠다라는 법률이 그런 카테고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6.25 전쟁 납북 같은 거는 그렇고 또 그런 것들이 노근이 사고도 진상규명에 피해 보상 안 합니다. 그 법에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뒤져보면 뭐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피해 구제 내지는 이제 보상에 관한 것 아예 뭐 진상규명 같은 거는 자세하게 들여보지 않고 이제 보상을 하는 나름의 근거가 있으니까 통일부가 뭐 여러 가지 뭐 관계기관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해서 자료 올려서 판단을 하고 그냥 보상만 했어요. 전후납북자법은 그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그거만 해놓고 그 안에 진상규명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고 위로금이라든가 위로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법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주 4.3 사건법이고 여기 지금 발표돼 있었지만 여수 순천 사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그런 사례를 보면은 또 우리 현의 전시납북자법은 좀 미흡하잖아요. 그리고 여수 순천 사건은 48년에 11월 말 12월 그때 그 어간에 발생해서 유해 전쟁 직전이었고 4.3 사건은 48년부터 57년까지 걸쳐요. 6.25 전쟁도 그 사이도 물론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뭐 비슷한 시기, 일부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바로 전인데 그 경우에 있어서 뭐냐면은 전시납북자의 경우는 처음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보상까지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 뭐 엄격하게 진실규명하고 이제 엄격하게 판단할 거기 때문에 또 지체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뭐 그래갖고 그때는 보상이나 배부상 그런 거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주 4.3 사건은요 한 명당 9천만 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거기 피해자 규모도요 한 10만 명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9천만 원 1조로 치면은 9천만 원 1조 아니 1억이죠. 1억이 조금 부족한 거잖아요. 1억인데 10만 명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주 그냥 천문학적인 규모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일단은 10만 명은 다 안 알아도 4,777명이 만일에도 일단은 우리가 2010년부터 17년 6월까지 활동했던 그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해서 납북자 결정서를 통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해서 피해 위로금이나 기타 가능한 뭐 의료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제 생각하고 이제 2세션과 3세션에서 그 자세한 내용이 다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아직도 6분이 남았네. 근데 그래서 저희는 잠깐만요. 네. 그 어쨌든 간에 지금 발의된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게 목적인데 여기 통일부에서 오셔서 오늘 그 세미나를 좀 잘 들어주시고 네. 개념을 좀
확장시켜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옛날 생각으로 그렇게 똑같이 뭐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은경 변호사님 3세션에서 얘기하시고 저쪽에 우리 말씀하십시오.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객관적인 증거가 전부 다 제출이 돼 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납북자 확인증까지 다 받았는데 어떤 객관성 확보라는 건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형님하고 막내 작은아버님이 20대 초반에 저희 형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납북을 당했는데 그게 성동구 구청에서 부류됐다가 집단적으로 추록에 싣고 이북으로 갔다 하는 경찰서의 진술까지 제출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여기 지금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내용이 또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반대의 논리로 제기됐던 것인 거죠. 전쟁이 특수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정 속에서 입증의 그런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로 뭐 이 보상 지원에 뭐 좀 부정적인 그런 논거로 제시된 겁니다. 제가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게요. 그 굉장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그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 그 전원위원회 정위원이고 또 소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으로 실질적으로 이 진상규명 활동을 제가 진두지휘했습니다. 그 소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 차관인데 차관으로 처음 오시면은 식사 한번 사주시고 그 다음에는 참석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 다 회의 주재하고 납북자 결정을 진두지휘를 했는데 거기에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뭐냐면 또 행안부 장관이 여기 위원입니다. 6명의 15인 총리가 위원장의 위원회에 총리를 포함해서 6명이 장차관급 총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방부하고 경찰청, 지방경찰 포함해서 6.25 전쟁 당시의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걸 평상시에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다 대비 비밀로 물려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북자 결정, 납북자 비결정하고 이게 도대체 객관적으로 좀 판단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납북에 대해서 이제 판단 불능이라고 하는 결정을 했어요. 납북자인지 여부를. 그래서 3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사무국에서 이제 규정을 만들라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말이죠. 월북자 명부에 있다. 납북자 명부에 있고 월북자 명부에 있다. 그럼 뺍니다. 납북자 명부에 있는데 피살자 명부에 있다. 그 부분도 제외돼. 그러나 이제 납북이 됐는데 뭐냐면은 피살자로 그 피살자 명부에 있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사망자로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병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사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납북자인 게 분명한 사묵자이지 않은 경우에는 인민군이라든가 정치보위부위원회에서 끌려간 다음에 저희는 그럴 경우에는 납북자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끌려가서 북한에서 사망. 이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납북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다 있어요. 뭐 몇십 페이지짜리 뒤에 우리가 지금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짤막한 용어로 4,777명의 그 보고서는 짧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뭐 20페이지 이상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기록원이나 아마 공립 6.25 납북자 기념관에 그 자료가 나 있는지 없는지 아마 이관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부 카피본을. 정보는 국가기록원에 보내고. 그래서 객관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거는 저희가 판단 불능으로 이렇게 다 처리했다. 납북자는 결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분 마지막 1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75년 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6.25 전쟁 당시에 납북당하신 분들에 대한 관한 그 얘기인데 이 문제는 국민 전체, 국가 전체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 지역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에 해당되는 국민들이 납북을 당한 이와 같은 사건인데 그동안 이제 국가가 해온 일을 보면은 지역적인 문제들은 다 어느 정도 뭐 보상이 되었다든지 뭐 이런 그 해결이 다 됐어요. 그런데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는 이 시간까지 아직도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일단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6.25 전쟁 자체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전쟁의 종료라고 하는 그런 것에 완결을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분단이 지속되고 있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 갈등 국면들 또 많은 쟁점들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6.25 납북 문제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국가 전체의 그런 뭐 큰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의 6.25 전쟁이 여러 가지 트라우마도 있고 여전히 미안의 상태로 남아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의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질문하신 분이 이제 너무 그 큰 질문이고 또 이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주셔서 그것을 다 말하기에는 아마 이 시간에 다 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여하튼 납북 피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6.25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6.25의 뭐 이 종언적인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은 어떤 지역적인 문제, 아니, 무슨 말씀을 예를 하시는지 그 들어서는-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는 이제 수학여행을 가다가 이제 뭐 사망한 학생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뭐 여수 반란이라든지 뭐 광주 사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됐는데 어떤 결론이 났는데 이것은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국가가 이에 대해서 아직 해결점을 내놓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기까지. 질문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종합 토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토론 때 지금 1세션은 이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따가 종합 토론이 또 시간이 있거든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다른 과거사위원회에도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치 않겠지만은 마지막에 드리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 시간이 지연되면 다 이 세션이 또 지연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서 마치도록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요. 제가 아까 손을 먼저 들으셨는데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 세션이나 그 종합 토론 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조금 인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1세션은 여기서 일단은 부족하지만 마무리하고요.